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이제 1월 장세도 마무리해야 되는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끝나기 때문에 1월 장세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의 거래일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코스피 6거래일 만에 1940포인트대로 다시금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피는 1940선 간신히 지켜낸 1940.5, 그리고 코스닥도 51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510선에 턱걸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이 이제 좀 나올 만한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셨을 텐데요. 자, 그런 조정이 오늘 본격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조정의 폭이 그다지 아주 또 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급하게 돌아설 필요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양시장이 모두 하락한 채 주 초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분들도 스러운 점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이런저런 자신의 종목들 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추세 자체가 변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센투자플러스에 질문을 주신다면 그런 온갖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23153-1613번,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고요. 조금 문자 상담은 일찍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해서 자, 오늘 하락장에서 또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부터 장이 좀 빠졌네요. 예. 네. 예. 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래도 가져봐야 될까요? 예.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하나금융 지주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외환은행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M&A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인수 효과 중 상당 부분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 지분 인수를 위해 2011년 2월 1.3조 원의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금조달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론스타와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57.3%의 인수로 인한 추가적인 주식수 증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외환은행의 순이익 중 57.3%가 연결순이익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EPS가 약 4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추가적인 인수 효과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환은행 인수로 빅4 체제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금융 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계기로 총 자산이 308조 원으로 확대되어 자산 규모에서는 국내 2위의 금융지주회사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수와 인원수도 각각 1045개와 13,66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강 체제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규모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규모의 열세와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금리 약정 때문에 경쟁사 대비 낮은 ROA를 유지해왔습니다. 2011년 유상증자 이후 M&A가 지연되면서 ROE도 낮아져 투자 매력은 더욱 감소했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계기로 2012년과 2013년 연결 ROE가 각각 10.7%, 11.6%로 개선되어 주가 디스카운트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지분 57.3% 인수를 가정하여 수익 추정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이후 론스타와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에 대한 인수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소수 주주 지분 42.7%, 인수를 통한 100% 자회사 편입 시기와 두 은행의 합병 시기가 될 것입니다. 김승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투뱅크 시스템으로 가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합병 사례를 볼 때 약 2년 내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수 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100% 자회사 편입 시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가 비율이 적절해 보이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론스타의 유죄 판결 이후 동사는 론스타와 협의하여 인수 가격을 장부 가치보다 낮은 11,900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7.3% 인수로 인하여 약 7,500억 원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즉시 환입하여 이익잉여금으로 편입되므로 동사의 BIS 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58,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호텔 신라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호텔 신라는 2011년 4분기 호텔 신라의 2011년 4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 5,110억 원,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 3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60억 원대였고 최근 상향된 수준이 320억 원 정도였으니 이는 매우 높게 추월하는 것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9월에 영업을 시작한 인천공항 루이비통 덕분입니다. 10월에 처음으로 1개월을 꽉 채워서 영업을 해본 결과 면세점의 이익을 개선시킬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도 국경절이 있었던 10월과 비슷한 실적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덕분에 인천공항 면세점은 분기 사상 최대인 1,9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김포공항점, 그리고 서울 시내점, 그리고 제주 시내점에서도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점 매출 합계는 2,438억 원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10월 국경절 연휴에 한국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4분기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55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인은 환율 덕분에 한국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원엔 환율이 10월에서 12월에 지속적으로 1,400원을 넘었고 덕분에 4분기에만 97만 명의 일본인 입국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업황의 비수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수기가 사라지고 있는 호텔 사업부 또한 629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울 지역은 작년부터 1년 내내 방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성수기 때는 방이 없고 비수기 때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호텔 객실 수는 최근 3년 동안 13.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주도 방문자 수는 26%로 증가했고 외국인 방문자는 51%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영업이익률은 3.6% 정도 됩니다. 호텔 신라 인건비의 대부분이 호텔에서 발생하고 4분기에는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이 호텔 사업부 쪽에서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3분기의 영업이익률 14.4%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2010년 4분기의 2%보다는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 55,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태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영광의 시절 재현이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2년은 사상 최대 매출의 달성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EPS가 2,057원에 목표 PER 16배를 적용했습니다. 목표 PER은 2008년 호황기의 트레이딩 레인지 상단인 18배를 10% 할인한 것입니다. 절대 수주량이 2008년 호황기보다 많고 실적 개선으로 올해 EPS 증가율이 87%에 달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2012년은 설비 증설 효과가 맞물려 2008년 3,432억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것입니다. 2012년 매출액은 3,557억 원, 영업이익은 634억 원, 영업이익률 17.8%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1,900억 원의 수주 잔고의 대부분이 상반기의 매출로 인식되고 2분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피팅 사업이 과점적 구조이고 지금의 업황 사이클 상승이 초입 국면임을 고려한다면 경쟁 업체인 성광밴드와 함께 누리는 수혜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 경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화정 공장 증설로 외형 확장 및 생산성 개선이 동시에 달성되고 있습니다. 절대 수주 금액은 직전 호황기인 2008년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 증설을 추진하여 화전 공장 기계 설비 추가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약 70억 원의 투자로 대형 엘보우 제품 전용 공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강 재질의 대형 제품의 생산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현재 본사 공장에서 소형에서 대형 제품까지 모두 생산해 잦은 금융 교체로 인한 시간 손실 등이 생산성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형 제품 전용 라인 신설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경 50인치 이상의 대형 탄소강 제품은 영업이익률이 스테인리스강 제품과 맞먹는 20% 수준입니다. 증설 이후 대형 제품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매출 믹스 개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상승해 매출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도 기대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 3분기까지 재질별 매출 비중은 카본 스틸 65%, 스테인리스 28%, LOE 7%로 수익성이 낮은 카본 스틸 제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 수주 잔고 비중은 카본 스틸 60%, 스테인리스 30%, 그리고 LOE 8%로 수익성이 높은 스테인리스와 LOE 제품 계열이 제품의 비중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33,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그리고 태광 이 세 종목이 돼서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호텔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보다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어떤 연회라든가 그런 어떤 그 식당가 같은 게 많이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매출을 상당 부분 다른 호텔들로부터 많이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 영업 실적 면에서의 호전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질문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좀 빨리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자,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여기 시흥입니다. 시흥에서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기아차를 60%를 갖고 있습니다. 7만 기아차 1,000원에. 60%. 예, 가격은요? 근데 이제 저기 기아차가 처음에 좀 고점에 갖고 있다가요. 네, 사신 가격이 얼마일까요? 7만 1,000원인데요. 7만 1,000원에. 예, 아주 뭐 예. 또 고점이라고 하긴 또 그렇군요. 예. 아니요, 제가 고점에 좀 갖고 있다가 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아, 예. 그래서 60%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네. 3, 4개월 됐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질 않고 있네요. 뭐 실적은 뭐 최대로 잘 났네 어쩌네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주가 흐름은 오늘도 뭐 한 600원 뭐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66,500원의 장이 일단 끝났군요. 예, 예. 네, 한 수급도 5% 정도 마이너스. 외국인 예. 수급은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고요. 네. 네, 오늘도 기관에서 한 100만 주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한 20만 주 이상 좀 턴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런 수급적인 면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커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불안감보다는 저는 이제 기아차를 이제 뭐 믿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반등 같은 거는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양호하니까 네. 오르지도 않을까 했는데 저기 추세에서 이렇게 상단만 딱 부닥치면 또 내려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그걸 갖다가 언제쯤이나 뚫고 올라갈까 그거야 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아,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좀 궁금해서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 천장 위로 뚫고 올라가고 싶으면 뭐 한두 번 부딪혀서 이 천장이 깨지겠습니까? 여러 번 부딪혀야지 이게 좀 간신히 깨지는 거겠죠. 예, 예. 예, 자동차 업종에 회사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할 때는 뭐 모든 그 뭐 제조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일단 제조물 자체를 좀 유심히 살펴보고 정말 요즘 잘 만드는구나 싶으면은 좀 투자를 해도 싶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저도 하는 편인데 요즘 기아차들 보면은 아유 좀 사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게끔 잘 만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역시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만 언젠가는 한 10만 원, 15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갈 거라고 저도 믿는 쪽이기 예,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 기대를 하고 기아차의 움직임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자, 그럼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 이번에 독감 2번 알아가지고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감기 예, 꼭 알고 조심하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매일 보거든요. 네, 삼세판 3번 걸리면 또 안 되는데. 예. 자, 그럼 우리 그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께 기아차가 과연 이제 뭐 천장을 뚫고 다시 한번 처음에 매집하셨던 그 고가 부분, 그 부분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천장에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적으로 좀 인내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아차 뭐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국내 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상승을 한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업종인데요. 기아차를 좀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 최근에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고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약간 뒤처지는 수준,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아차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올해 성장률 자체도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로에 서 있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자동차는 시장을 끌고 온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자동차가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이익률 10%를 회복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차를 여지껏 끌고 온 건 아무래도 K 시리즈죠. K5와 K7 자체의 실적, 신차 모멘텀 자체가 기아차를 지난 2년 동안 아주 큰 폭의 성장세를 이끌었는데 올해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이제 2분기부터 K5, K9 그리고 하반기에는 K3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신차 모멘텀이 다시 한번 기아차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직전 고점이었던 뭐 77,800원을 뚫고 말씀하신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살아났죠. 작년에 지진으로 조금 피해를 봤던 토요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신차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매니저들을 위주로 해서 확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3만 원대 초반에서 이런 모습이 좀 보여졌죠. 그때 이제 기관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이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해준 이후에 기관이 다시 한번 기아차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수를 해서 주가를 부양해서 5만 원, 6만 원까지 끌고 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기아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힘으로 기아차를 올리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 매수세만으로 기아차 정도 되는 회사 시총이 너무 크죠. 끌어올리기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 준다고만 하면 64,000원 정도, 63,000원 부근 라인에서는 지지대를 좀 확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 스스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같이 믿음을 갖고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단기적으로 7만 원이 왔을 때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단기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120일선이 교차하고 있는 지금 지점에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천적을 막고 기관 외국인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기아차 PER 봤을 때 10배 미만이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GM이나 BMW에 비해서도 훨씬 안정적인 수준 자체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PER, PBR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매니저들은 IT를 비롯한 아직은 많이 못 올라간 중국 관련 주식들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수급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중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선이 되면 일단 한번 좀 차익을 실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조언도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께서는 뭐 기업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좋으니까 한번 믿음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의 첫 번째 전화 상담 신청을 했고요. 답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역시 비슷한 계열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종목이 어떤 주가 면에서도 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런 하락 시에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매수가에 대한 조언도 함께 해주셔야겠죠.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대모비스 한 72만 주 정도 시장에 지금 매물을 쏟아내면서 일단 주가가 지금 7.5%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미리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한 차례 급락이 나온 원인은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의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조차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측치보다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서 일단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매출액이 지금 배 이상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산업, 현대차나 기아차의 지금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심리에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적으로 좀 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워낙 하락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 초반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적인 지지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이 이탈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지선이 좀 무너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저점 라인, 그러니까 26만 5천 원에 대한 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27만 원 밑에 구간에서 좀 가격이 온다라면 그때 이제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한 27만 원 이하권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겠다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뭐 큰 폭의 이탈이 있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의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온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분 증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9년에 35%였던 외국인의 지분이 현재로서는 48%까지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외국인들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매도했다 그래서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7만 이하권에서는 매수 관점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확실한 지금 바닥을 다지기 전까지는 추세 매매를 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GS 글로벌입니다. 12,400원에 15%입니다. 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무역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원 개발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GS 글로벌이 현재 만들고 있는 폐열 회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발전소가 늘어난다고 하면 GS 글로벌의 매출 또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GS 글로벌이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유전이나 광구 쪽 산업이 좀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일단은 개인들이 쉽게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겠지만 주가에 현재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PER 측면에서 봤을 때 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2,7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고, 영업이익도 예전에는 300억 원대를 훨씬 상회했었는데 지금은 100억 원대를 조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 정도의 사업을 회복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철강 산업 쪽에 돌아서는 걸 먼저 봐야겠고요. 철강 포트폴리오가 사업에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철강 쪽을 먼저 유심히 보셔야겠고, 신규로 투자하고 있는 광구나 자원개발 쪽은 무난하게 잘 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12,350원 정도에서는 뭐 무난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한번 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주고 있죠. 하락할 때는 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매집했던 종목들이 현재 대거 물량을 출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래량이 75만 주 이상 좀 나와주는 효과가 좀 있어야겠죠. 지금 현재는 차익 물량을 좀 실현을 할 테고, 그 이후에는 121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을 위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추가적으로 비중 15%라고 하신다면 20%, 25%까지 늘려가시는 전략도 가능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부 라이텍입니다. 동부 라이텍 3,160원에 40%입니다. 네. 동부라이텍 그동안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금 지정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 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의 주식이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를 좀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아직까지 흑자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 경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라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업체죠. 이제 LED 쪽에서도 이제 조명 쪽,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 조명이라든지 실외 조명, 그다음에 이제 광고 조명,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전체적인 공장 가동률을 말씀드리자면은 20%가 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면서 매출액이 좋은 기업이라면은 그 매출액이 좋은 상태에서 마진만 높아지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공장 가동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위험 관리에 좀 힘써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뭐 급락한 건 아니죠. 이제 거래량이 좀 소폭만 지금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21선이
대한 부분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2,800원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크시죠. 지금 보니까 3,16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40%까지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2,800원 이상권에서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 자체를 한 3,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이 만약에 상승을 못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라면 2,700원이 무너졌을 경우에 일단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5,500원에 25%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종목인데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2008년보다는 현재 상황이 좋은데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좀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웅진에너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웅진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2대 주주인 썬파워가 빠져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썬파워가 폴리실리콘을 조금 아주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인곳이나 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조금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썬파워가 지분을 5.21%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 업황이 좋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낮게 가져올 수 없다고 하면 인곳이나 웨이퍼 수요처가 많지 않은 웅진에너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만 원을 상회하던 웅진에너지가 지금 5,000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S에너지나 SGN이나 웅진에너지나 최근에는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죠. 웅진 폴리실리콘이라는 자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고 웅진에너지가 현재는 우려를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7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장주인 OCI가 20만 원부터 최근에는 좋은 모습 보여줘서 25만 원, 6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죠. 기관의 강한, 특히 외국인의 아주 강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태양광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기세가 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웅진에너지도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500원이라고 하면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했다라는 판단이 가능한데 5,500원 정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5,500원 정도 나오는 날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줬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거래량 줄면서 약간 조정을 받아준다고 하면 2차 급등 현재 차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까지 상승을 해서 6,5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업황 자체가 바닥에서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불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아직은 상승 추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10에서 20% 정도의 가벼운 수익 정도 보고 나오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골프존입니다. 골프전 가격과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55,200원에 20%입니다. 20% 55,200원에. 예. 예, 문의하실 점은 어떤 걸까요?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으시고 그 가격이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골프전에 대해서. 예,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면 그것도 궁금하고요. 실적에 대해서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골프존에 대해서 55,200원 20%. 새로운 신사업에도 꾸준히 진출하려고 좀 알아본다라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는데, 자, 홍의진 팀장님께 골프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골프 매니아 분들에게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상당히 조금 춥죠. 그러니까 춥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지금 골프를 즐기시기보다는 다들 이제 실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좋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골프존에 대한 수혜는 상당히 좀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라운드 수가 지금 50% 정도 좀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겨울이
춥고 날씨가 좀 좋지 않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다라면 상당히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골프존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포화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늘려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좀 모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상당히 좀 밝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미국 지금 골프 유통사겠죠. 뭐 골프 스미스와도 지금 사업 계약서를 좀 체결했다는 부분도 그냥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 상황을 좀 먼저 지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존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싹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한 56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에서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정도 수준만 나와 준다라면 주가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만 원 수준까지 상승도 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30% 굉장히 지금 고마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주가 상승 탄력은 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것만 좀 참조를 하시면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의 좀 성장하는지만 좀 체크해 보시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급상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기관이 매수할 때마다 주가는 굉장히 좀 급등의 흐름을 이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기관이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체로 보신다라면 시장 전체를 보실 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도 한 2천억 가량 지금 기관의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매수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익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욕구가 상당히 좀 심해지는 게 이제 기관들의 심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골프존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59,000원에서 한 6만 원 선이겠죠. 전고점 부근이죠. 근데 이제 전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 레벨업이 되느냐 못 되느냐 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6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만은 그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가시는 관점에서 한 6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일단은 1차적으로 설정하시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그 다음에 지금 5만 3천 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바라보시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24,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국내 2위의 모바일 게임 사업자인데요. 컴투스의 주가 방향을 좀 보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게임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고 국내 2위 사업자인 컴투스의 게임 유명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요.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와주죠. 게임빌 같은 경우는 한 40%, NC소프트도 30% 이상대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이 주력인 컴투스가 영업이익률이 15%대가 좀 안 나온다고 하면 비용 측면에서는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 조금 반영이 돼서 주가는 32,500원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기존에 계속 끌어올렸던 물량들 자체를 좀 게임 관련된 박람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빌이나 컴투스 모두 매출액 측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률 개선에 대한 컴투스의 노력이 좀 보여줘야 지금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의 수급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측면에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시면 25,000원대
60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기관도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많지가 않지만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죠. 기존의 게임 대장주였던 NC소프트나 네오이즈 게임즈도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쪽도 게임빌을 비롯해서 컴투스 모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약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지대를 좀 잘 찾으셔야 될 텐데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2만 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만 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2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17,500원 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컴투스의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어필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 10,000원 초반에서부터 상승한 컴투스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기관이나 개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차익을 좀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200일선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관리를 좀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4,700원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물리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가격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매수하신 비중 자체가 10%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초반, 2만 원이 깨지면 한번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매수를 해서 컴투스의 성장 동력을 믿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업황이 훼손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화전기입니다. 590원에 30%라고 네. 적어주셨네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좀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죠. 남북 경제 협력주, 그러니까 이 남북 경협주로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전기뿐만 아니고 뭐 대룡전기, 뭐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도 그런 흐름을 좀 같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들 종목보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기기를 좀 생산을 하고 전원장치라든지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업 자체 뭐 재무적으로나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소규모의 기업이긴 하지만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지난번 이제 김정일 사망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는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온 이후에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는 뭐냐면은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려고 지금 움직임이 좀 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라인이겠죠. 540원 구간. 그러니까 지금 54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지만 않는다라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6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사이의 목표가를 충분히 좀 설정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얼만큼 들어와서 상승을 해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54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한 600원 이상까지는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비중 자체가 소형주에 대한 비중 치고는 너무 좀 크게 들어가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에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분할 매도 관점으로 그러니까 600원에서 700원까지 분할 매도를 좀 나눠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기를 좀 부각되기를 좀 기대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차바이오엔입니다.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12,40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워낙 비싸죠. PR이 100배 이상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전혀 의미가 없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조금 보셔야 될 텐데 차바이오엔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건 아무래도 배아줄기세포 이식 관련된 임상 1상이 미국에서 좀 완료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상한가를 들어갔다 약간 풀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한 3거래일 연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후로는 계속 줄곧 하락을 하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매도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슈가 나오는 날은 약간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일단은 매도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원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장이 안 좋을 때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기술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서 10,000원 정도를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 메디포스트
평소에 주가가 20만 원이 훨씬 상회했을 때 차바이오엔도 16,000원 정도의 고가를 찍어주긴 했지만 중기적으로 평균값 정도를 본다고 하면 13,000원 정도의 박스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병원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바이오엔의 기술력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현재 그거를 실용화, 상용화해서 실적으로 이어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작년 말부터는 젠백스, 후너스를 비롯해서 이제 제약, 신약 관련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하반기 11월부터는 이제 메디포스트를 비롯해서 줄기세포 쪽이 좀 많이 움직여줬죠.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올 한해도 분명히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개인들 모두 다 매력도를 느낀다고 해도 대형주 쪽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지수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와 줘야 테마주가 조금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보유 정도 12,400원이라고 하면 매수하신 가격대인데 보유 또는 13,000원에서 매도 이후에 좀 관망하시면서 만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셔서 박스권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차바이오엔을 매매를 하실 거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뭐 두산인프라코나 중국 관련주들에서 우량주 쪽으로 약간 더 매수를 하시다가 하반기부터 테마주는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를 매수해도 될런지 매수한다라면 한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할런지 그 질문을 주셨네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따져본다면 신한, 그다음에 현대, 다음이 이제 삼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는 뭐 KB라든지 롯데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수수료를 할인한다거나, 그러니까 수수료율을 낮춘다라거나, 뭐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수수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낮추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증가되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만큼 사용 금액이 늘어난다면 괜찮겠지만은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 뭐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폭발적인 카드 사용의 증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좀 놓여 있다라는 부분 조금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적 자체 작년 3분기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지금 지분 증가로 주가는 이제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자체는요, 5일선 근접, 그러니까 42,000원 초반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보실 수 있다. 근데 이제 목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다른 업종보다 높은 그런 종목은 아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도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러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 보신다라면은 42,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6,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가장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매수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 주가 자체가 밑으로 좀 떨어진다라면은 21선 기준, 그러니까 41,400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4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목표 수익률 자체가 좀 낮춰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일단은 좀 안정적인 종목인 거는 안정적인 종목의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감사합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네, 가격과 10월달에 비중은. 제가 22,850원에 100%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며칠 전에 음. 절반을 26,800원에 팔았어요. 절반을. 네, 예. 팔고 나니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재매수 또 해볼까 싶어서요. 아, 재매수 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것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매수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2,750원에 50%를 보유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22,600 아니죠. 오늘 22,930원인가 그랬죠. 27,900 넘던데 오늘 가격이요. 아니, 뭐 100% 갖고 계시다가 절반은 팔으셨다면서요. 절반 팔았죠. 절반 팔고 절반 가지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다시 재매수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재매수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예. 좋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궁금하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양은 50%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처음 어차피 재매수하시는 사신 가격 그대로 시점이 이제 언제가 매수가가 좋을까요? 되는 것이고. 예? 처음 사신 가격 뭐 22,750원에 사셨다면 850원. 네? 22,850원. 아, 850원. 초반은 750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아, 예. 잘못 들으셨죠. 예.
자, 그럼 이제 뭐 재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재매수 가격이 장기하고 좀 장기 궁금하시다. 목표자고요. 네. 여보세요? 네. 단기하고 장기 목표자 좀 알고 싶고. 장기하고 장기요? 장기하고 단기. 예, 목표가에 대해서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목표가 전화 연결 될까요? 이게 말씀하시다니까 조금 이게 급하게 서두르시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말을 반복해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장단기 목표가와 함께 재매수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성현 연구원님께서 그럼 답을 드릴 테니까. 재매수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재매수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예, 기간이.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어유 그냥 급하시네요. 예. 일단은 재매수 시점을 논하려고 하면은 지수대를 좀 잘 보셔야겠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은 삼성전자를 조금 매도를 하고 IT 매수세를 좀 확산을 시키면서 LG나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수세를 좀 확산을 해서 최근에 주가를 조금 많이 부양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매도하셨던 가격은 26,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분기 적자죠. 1,500억 정도 적자인데 아무래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분기보다도 적자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TV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해상도 TV 그리고 LEM OLED TV가 올해는 조금 더 수요가 내년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고 LCD 패널 가격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많이 부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얘네가 흑자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아이폰 5가 좀 많이 팔려서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패널이 좀 많이 나가주거나 그게 아니면 TV 쪽이 좀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기대치만큼 나가주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4분기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2분기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막판 이번 코스닥까지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한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되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3만 원을 조금 넘어서 3만 1,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예전에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32,100원에서 31,000원 정도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33,000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권사 목표 주가를 뚫고 넘어가는 기업이 많지가 않죠. 어떤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33,000원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32,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높이시면서 비중을 100% 가져가시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오셨던 수익을 다시 한번 뱉어낼 수 있는 조금 안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일단은 이번 분기는 지켜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LG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에 바라는 거는 AM OLED를 좀 개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적은 아무래도 기존의 LGD에서 갖고 있던 패널 쪽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 목표 주가였던 44,000원, 5,000원대까지 가긴 어렵고 35,000원 정도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상담은 전화 상담을 끝으로 마쳐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들 또 이어서 여러분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딘 팀장 이 두 분께서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초반 월요일부터 조금 장세가 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서 많은 투자자분이 좀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뭐 그동안 꾸준히 올랐던 그 상승폭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하락폭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